자, 이번 시간에는 그 13페이지에 9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총칙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9번에 보니까 이제 국내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 용어의장에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하고 해주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면 소속 공개사람은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었죠. 이때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이름으로써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소속공개사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일단은 맞는 내용이지만 문구를 변화를 보면, 자,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빠지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괄호 부분을 잘 보세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구를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사원임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는 사원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만을 얘기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중개업이라면,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하면 중개업이라 그랬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업 빠지면 틀려요. 자, 중개를 행하는 거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 자, 개설 등록한 자는 뭐라 그래요? 개업공개사라 그러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등록하지 않은 자를 개업공개사 아닌 자라 그랬죠? 자, 4번에 중개보증을 하면 공개사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에서 선물하는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개에서 중개업을 하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아주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거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중개는 어떻게 한다? 중개의 사물에 대한 알선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이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서 일단은 강의를 듣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자, 이제, 중간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풀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풀이 강의를만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렇거니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내게 안 돼요. 문제 풀어서 틀려도 보고, 이건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지를 강의 들으면서, 나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스스로 다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서, 1번 같은 중개업이란 뭐예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은 또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가 빠진 것 같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졌죠.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개보증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꼭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맞구나 그런 거지. 거기에 싹 빠지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죠? 이거는요. 자, 우연한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업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받고 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일단 중개업이라는 용어장이가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등록하고 중개업한다면 소위 말하는 적법한 행위가 되고, 자, 등록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한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뭐 5번은 맞는 내용이죠. 미성년자 당연히 공개에서 자격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0번의 용어의 정의, 자, 9번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10번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 1분 받고 11번도 쭉 이제 같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 것 같다? 자,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에서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맞는 내용 같죠? 근데 도대체 그럼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바로 괄호안이 틀렸죠. 괄호안에 보면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개사인 자를 뭐 한다?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죠. 포함한다, 이렇게 해주면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니까 틀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은 공개사 법령의 사용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업공개사에는 다른 법률에 중개를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인은 공개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뭐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일명 내자로 줄이면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그럼 특수법인은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법상에 법인의 등록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법인의 등록기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분사무 책임자 있었죠. 분사무 책임자 공인중개사 이해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것만 적용되지 않을 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는 맞는 내용이죠. 자, 우연한 기회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우연한 기회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우연한 기회 2일에 건물전세계약 판례죠. 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된 비업용 부동산과 법원에서 처분되는 강제경매 대상 사유부동산들은 공개매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자, 조심할 것들 보죠. 제가 요약 정리할 때도 봤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과, 자,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했죠. 자, 경매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나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거는 공개매각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이건 뭐다? 이거는 일단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보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업공개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사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 중개사법은 이것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중개사법은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거나 안 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받으면 금쟁이, 초과수수에 해당되죠? 이게 더 받는 게 문제입니다.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5번에 보시죠. 자, 중개인이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해서 의뢰한 것, 중개인을 한 것도 뭐 이 중개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 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다면,
자, A가 갑에게 의뢰하고 B가 갑에게 의뢰한 거죠.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의뢰해서 일단은 쌍방으로부터 이제 의뢰받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자 1번으로부터 의뢰받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또 도대체 뭐냐? 자, A는 갑에게 의뢰하고 B는 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A는 갑에게, B는 을에게 이렇게 의뢰를 한다. 자, 이렇게 의뢰하면 결국 공동중개 형태가 되죠. 공동중개 형태가 됨으로써 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1번으로부터 받는 게 되죠. 그것도 당연히 중개에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자, 13번도 이제 용어의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용어의정이 맞는 것은 한번 해보죠. 자, 맞는 것은 자, 1번 같은 거는 자, 일단 중개보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이거는 왜 틀린 거예요?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사는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중개업이라면 자, 2번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지금 업이 빠져있죠. 중개업이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이 꼭 들어가지만 돼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 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중개업은 하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하는 자 있죠. 그러면 이 사람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개업공개사는 뭐다? 등록한 자를 얘기한다는 거. 자, 공개사람은 뭐야? 이번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까다롭죠? 문장의 변화 같은 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중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죠. 법인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경영정보,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겸업이죠. 자, 이게 겸업은요. 겸업은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와는 전혀 상관이 아니죠. 겸업은 중개와 별도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중개와 전혀 상관이 없고 공인중개사법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 중개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단순하게 자,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를 단순하게 자, 이제 등록하지 않은 이건 이와 관련된 판례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중개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뭘 안 받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일단은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업 보수를 받아야지 마음이죠. 근데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업자로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자, 3번에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무료로 중개를 했습니다. 자, 무료로 중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무료로 중개를 해줬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이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가관리금 있죠? 상가관리금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상의 중개행위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죠. 자, 1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같은 장래 건축된 건물도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된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돼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당첨된 당첨권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도정법상의 입주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중개인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자, 중개인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당된다? 사실행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매권 양도할 수 있죠.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행위는 국내에서 법령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행위. 자, 분양행위는 중개업이랑 전혀 틀리죠.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분양대행이고요. 분양대행은 소위 말하는 겸업입니다. 겸업은, 자, 위에 14번에도 그 1번에 있었죠? 14번에 1번도 겸업이죠? 자, 일단 15번에 4번도 겸업입니다. 그래서 겸업은 일단은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토지의 정착물 당연히 이거는 중개대상물 될 수 있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방벌 갖춘 20의 집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다. 자, 참고적으로 이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뭐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자, 명으로 정한다. 이런 문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시키는 거죠. 뭐뭐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위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행령으로 위임시키는 건데, 자, 이거는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시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문제 나오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중개사법에서는 종종 나와요. 다른 과목에서는 안 나오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종종 이게 나옵니다. 유별나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중개사법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주로 이제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주로 자, 기준, 요건, 자, 기준이나 요건이나 그다음에 또 절차. 기준,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요. 요거는 주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서류나 아니면 서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라든가 분사무소 설치인고 서류, 구비서류 이런 것들, 서식, 자, 뭐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이런 서식 종류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를 때는 이걸 감을 잡아서 한번 찍어보세요. 자, 기준, 요건, 절차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서류와 서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걸 여러분들 구분을 일단 해서 보시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시죠. 그 두 번째 보니까 16번에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구성과 운영은 바로 뭡니까?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자, 누가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따르라 그랬습니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틀렸습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틀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7인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자, 7인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가 빠졌죠? 7인이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17번은, 공개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뭐였죠? 공중변손. 공중변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변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그 다음에 손해배상적인 보장.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를 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유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지금 보면 임기는 일단 2년으로 한다. 요것까지만이라도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자, 지금 제가 요약 정리해서 정리를 안 한 부분 한번 잠깐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제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기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회피라는 것.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건데, 자,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 사유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그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이구나. 가족이라든가 친족이었던가라든가 용역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을 들었던 사람이거나 뭐 어쨌든 이 제척 사유를 보면 그 안건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 배제시킨다. 제척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배제시키는 사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피는 이것도 배제하는 건데, 자, 기피도 배제입니다. 근데 기피는 이거는 상대편이, 자, 내가 어떤 안건을 올렸는데, 자, 해당 위원을 보니까 내가 안건을 올린 안건의 내용, 안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더라. 그럼 내가 뭡니까? 심의위원회 어떤 해당 위원에게, 자, 너는 빠지라. 그러니까 이 특정인을 갖다가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안건을 올린 사람입니다. 상대편은 그 안건과 관련된 어떤 위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좀 빼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는, 자,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면 뭐하라? 스스로 빠져야 된다. 자, 기피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배제해야 되는 개념이 있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그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촉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척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3번에 해당 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다려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만약에 뭐한다? 회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시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데,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를 보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심할 걸 보면,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때, 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냥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걸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나왔었습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라. 10일 전까지 통보하라는데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7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7일 전. 자, 7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거나 그 다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간사 일명을 두게 되죠. 자, 그럼 20번 문제를 보죠. 자, 공중에서 정책심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간사 한 명을 둔다 그랬죠. 근데 1번에 보면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합니다. 자, 이거를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자, 3번에 보면 자, 요거 보세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는데요. 이 문구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된다?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니까 19번에 보세요. 19번에 그 3번에 보면 회의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 했어요. 7일 전까지 통지하라 그랬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개최할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되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도가 있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고요. 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